계집년이랑 겸상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니년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16년간 사단을 지배해온 임동욱 대령이 한 여자 상사를 향해 던진 치명적인 협박. 하지만 10분 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상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 인근에 자리한 맹호기계 화보병사단. 휴전선과 불과 8km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주력 전투부대였다. 하지만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폐쇄적인 부대 문화는 역설적으로 이곳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다. 12년 넘게 쌓인 비리와 특권 의식은 부대 전체를 좀먹고 있었다. 이른 아침 맹호기계 화보병사단 정문을 통과하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있었다. 차량 안에는 신임 사단장 강민서 소장이 앉아 있었다. 44살의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61기 출신으로 여성으로서는 최연소 소장 진급 기록을 세운 인물이었다. 특히 군 감찰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녀는 지난 3년간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며 70여 건의 군 비리를 적발해낸 전력이 있었다. 그런 그녀가 맹호기계 화보병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육군 수뇌부는 이 부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강민서 소장이야말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결론 내렸던 것이다. 차량이 사단 사령부 건물 앞에 멈췄다. 하지만 강민서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가방에서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 상의를 벗고 미리 준비해둔 상사 계급장이 달린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어깨에 별 2개를 내려놓고 3개의 꺾은 선 무궁화로 바꾸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대 내부의 민낯을 직접 목격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오전 11시 40분. 간부 식당에는 점심 식사를 위해 모여든 장교들과 부사관들로 붐볐다. 강민서는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상사 계급장을 단 그녀를 본 취사병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식사를 담아주었다. 그녀는 식당 구석, 그러나 고위 간부 전용 테이블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선택했다. 일부러였다. 그곳에서라면 부대 내 권력 구조와 인간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식당 입구가 소란스럽게 열렸다. 군수 참모인 오태식 대령이 들어선 것이다. 55세의 오 대령은 키가 작고 배가 불룩 나온 체형이었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거만했다. 그는 이 부대에서 12년 넘게 군수 업무를 담당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물자 구매, 예산 집행, 시설 관리 등 돈이 오가는 모든 분야가 그의 손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쌓인 비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역대 사단장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동안에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부대의 실세로 군림했다. 오 대령의 뒤를 따라 정우현 소령이 입장했다. 38살의 정소령은 오 대령의 신복으로 그의 비리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두 사람은 고위 간부 전용 테이블로 걸어갔다. 테이블에는 이미 일반 장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신선한 회, 등심 스테이크, 수입 과일까지. 이 모든 것이 공금으로 구매한 물자를 빼돌린 결과물이었다. 오 대령이 자리에 앉으며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홀로 앉아 식사하는 강민서에게 멈췄다. 상사 계급장을 확인한 그는 비웃음을 지었다. 요즘 들어 행정부사관들도 간부 식당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까지는 자신이 이 부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대령은 정우현 소령에게 턱짓을 했다. 정소령은 즉시 상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강민서에게 다가갔다. 식당 안에 대화 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다. 정소령이 강민서의 테이블 앞에 섰다. 그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말했다. 상사, 지금 뭐 하는 거요? 여기가 당신이 앉을 자리인 줄 아시오? 강민서는 숟가락을 놓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식사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무슨? 이 자리는 원래 우리 참모부 소속 영관급 자리요. 당장 다른 데로 옮겨 앉으시오. 강민서는 여전히 침착했다. 규정의 간부 식당은 모든 간부가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리 배정 규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소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평범한 상사가 감히 대들다니. 그는 오대령을 돌아보았다. 오대령은 손짓으로 정소령을 불렀다. 정소령이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자 오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정소령, 저 행정부사관한테 가서 커피 한 잔 끓여오라고 해요. 얼음 넣어서 차갑게. 나 목마르거든.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었고 군대 내에서도 근절해야 할 악습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오대령의 권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찍히면 진급은 물론 군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소령이 다시 강민서에게 다가왔다. 들었지요? 오대령님께서 커피를 원하십니다. 얼음 넣어서 차갑게 지금 당장 끓여오시오. 강민서는 고개를 들어 정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다. 오히려 냉철한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끓여드릴까요? 정소령은 비웃었다. 방식은 무슨? 그냥 믹스커피 타서 얼음 띄워오면 됩니다. 빨리 안 움직여요? 강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게 식사를 계속했다. 이 모습에 정소령이 화를 내려는 순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부사단장인 한주혁 준장이 급히 들어선 것이다. 한주혁 준장은 48살의 노련한 군인이었다. 그는 30분 전에야 신임 사단장의 부임 사실을 통보받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단장이 위장 복장으로 부대를 순시 중이라는 정보였다. 그는 급히 모든 주요 시설을 뛰어다녔고 마지막으로 간부 식당에 도착한 것이다. 한 준장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시선은 즉시 구석에 앉은 강민서를 포착했다.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 자세와 분위기는 결코 평범한 상사가 아니었다. 한 준장은 즉시 확신했다. 저 사람이 신임 사단장이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숨이 거칠었다. 그는 강민서 앞에서 완벽한 거수경례 자세를 취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충성. 맹호 기계화 보병사단 부사단장 한주혁 준장, 사단장님께 부임 신고드립니다. 순간 식당이 얼어붙었다. 오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정소령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자신들이 커피 심부름을 시켰던 그 상사가 사단장이라고, 육군 소장이라고 믿을 수 없었지만 부사단장이 저렇게 경례를 붙일 리가 없었다. 강민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한 준장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한 준장 수고했습니다. 상황 파악 완료했으니 이제 복귀해도 좋습니다. 예, 사단장님. 한 준장이 물러나자 강민서는 오태식 대령을 향해 걸어갔다. 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다.
12년 넘게 쌓아온 권력과 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강민서가 오대령 앞에 섰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태식 대령, 방금 나한테 커피를 끓여오라고 명령했던가요? 오대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대답이 없으니 내가 이해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내 집무실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대령이 방금 요구했던 그 방식 그대로. 얼음 넣어서 차갑게 말입니다. 강민서는 정우현 소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정소령도 동행하십시오. 커피 한 잔 가지고 가기엔 두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뒤에는 완전히 얼어붙은 식당과 무너져 내린 두 남자가 남았다. 맹호 기계화 보병 사단의 정화가 시작된 것이다. 12년 넘게 썩어온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강민서 소장은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날 오후 2시 강민서 소장은 사단장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난 3년간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수집한 맹호 기계화보병사단 관련 자료가 쌓여 있었다. 두툼한 파일 6개. 각 파일에는 부정 물자 구매, 예산 횡령, 인사비리, 부당한 특혜 제공 등의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은 그녀가 부임하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온 것들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10분 후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서가 허락하자 문이 열렸다. 오태식 대령과 정우현 소령이 들어섰다. 오 대령의 손에는 얼음이 든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얼음이 잔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강민서는 커피잔을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펼쳤다. 오태식 대령. 2022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군용 식자재 구매 과정에서 총 4억 2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제 구매 단가와 장부상 단가의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한 시설 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5건의 부정 계약이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다음 파일을 펼쳤다. 정우현 소령. 당신은 오 대령의 비리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며 공범으로 가담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장부 조작, 증거 인멸 등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소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강민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용 물자 횡령 및 공금 유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또한 오늘 식당에서 상관인 나에게 모욕을 가한 행위는 상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강민서가 인터폰을 눌렀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소속 군사경찰 4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오 대령과 정소령의 양팔을 잡았다. 오 대령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이 부대에서 12년 넘게. 그 12년이 문제입니다. 12년 동안 이 부대를 좀먹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오 대령과 정소령이 끌려나갔다. 강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확보한 자료에는 더 많은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처리해야 했다. 그날 밤 11시 강민서는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사단 내 주요 지휘관들이 모였다. 부사단장 한주혁 준장,
작전참모 임동욱 대령, 정보참모 최민호 중령, 인사참모 송재현 중령, 그리고 예하 3개 연대의 연대장들까지 총 12명이 참석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오후에 오 대령과 정 소령이 체포된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진 상태였다. 강민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경례했다. 그녀는 경례를 받고 상석에 앉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다. 여러분, 오늘 오태식 대령과 정우현 소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군용 물자 횡령과 공금 유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만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강민서는 시선을 천천히 돌리며 한 명씩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대에는 체계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자 구매 비리, 예산 횡령, 인사청탁, 부당한 특혜 제공.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보참모 최민호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최 중령. 예를 들어 작년 동계 피복 구매 건. 실제 구매 단가는 개당 4만 원이었지만 장부에는 6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액 2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최 중령이 입을 다물었다. 강민서는 계속했다. 또 다른 예. 지난해 막사보수 공사.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비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9천만 원은? 그리고 그 공사를 맡은 업체는 누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였을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서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부대를 정화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비리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24시간 이내에 모든 연대장과 참모는 자수성찰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보고서에는 본인이 재직 기간 동안 목격하거나 가담한 모든 비리 행위를 솔직히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인사참모 송재현 중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단장님,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자백이 아닙니다. 자정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강제 수사와 군사 재판뿐입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작전참모 임동욱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56세의 베테랑 군인으로 맹호기계화보병사단에서 16년 넘게 복무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사단장 다음가는 실질적인 2인자였고 부대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많은 지휘관들이 그의 노선을 따랐고 그가 반대하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임동욱 대령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민서는 임 대령을 바라보았다. 업무 지장? 비리를 척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대의 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숙청은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은 위험합니다. 임 대령의 말에 몇몇 지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서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이미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임 대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과 그들에게 줄을 댄 지휘관들. 강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 대령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썩은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입니다.
명령은 변함없습니다. 24시간 이내 보고서 제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의는 끝났다. 지휘관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다. 임동욱 대령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는 강민서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이 부대는 10년 넘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 부작용이 클 겁니다. 부작용은 감수하겠습니다. 비리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가시면 사단장님 본인도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강민서는 임 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임 대령. 임동욱 대령이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자정이 지난 후 임동욱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몇몇 핵심 인물들을 은밀히 소집했다. 정보참모 최민호 중령, 1연대장 서경태 대령, 그리고 자신의 오랜 신복인 박성준 중령까지 4명이 모였다. 임 대령이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에서 보셨듯이 새 사단장은 우리를 완전히 해체할 작정입니다. 오 대령과 정소령은 이미 잡혀갔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겁니다. 최민호 중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 한다면 박힌 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경태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상대는 사단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 대령은 냉소를 지었다. 사단장이라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할 겁니다. 박성준 중령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임 대령은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다. 맹호 기계화 보병 사단의 작전 구역이 표시된 지도였다. 24시간 안에 이 부대를 혼란에 빠뜨릴 2가지 사고를 만들 겁니다. 그 책임을 저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최 중령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째, 최전방 감시 초소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킵니다. 경계 근무 중 오발 사고로 위장하면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당히 스치는 정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임 대령은 지도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둘째, 그 사고로 사단장의 시선이 전방에 집중된 틈을 타서 물자 창고에 불을 지릅니다. 오 대령이 관리하던 비리 장부가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증거를 태워버리는 거죠. 서경태 대령이 경악했다. 방화라니, 그건 중범죄입니다. 이미 우리는 비리로 걸려있는 몸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어차피 끝입니다. 차라리 역공을 하는 게 낫습니다.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 사단장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상부에 보고합니다. 신임 사단장의 무리한 인사조치가 부대 기강을 흔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입니다. 임 대령의 계획은 치밀했고 냉혹했다. 그는 16년간 이 부대에서 쌓은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할 작정이었다. 강민서 소장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연달아 터지는 중대 사고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비리는 묻힐 것이고 오히려 사단장의 무능함만 부각될 것이었다.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위장할 것인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였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다. 4사람은 각자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40분. 강민서 소장은 집무실을 나섰다. 전날 밤 제출된 자수성찰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12명의 지휘관 중 9명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작전 참모 임동욱 대령을 포함한 3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저항할 작정이었다. 강민서는 부사단장 한주혁 준장과 함께 최전방 감시 초소로 향했다. 감시 초소는 휴전선 바로 앞에 위치한 최전방 경계 초소를 의미했다. 이곳의 장병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북한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환경이 열악하고 긴장도가 높아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었다. 강민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명확했다. 사흘 전 7번 초소장인 유진우 대위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었다. 경계 근무용 장화의 상태가 불량해 동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날씨에 구멍난 장화를 신고 근무하는 것은 병사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군수참모였던 오태식 대령은 이 보고를 무시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물자 구매 예산을 빼돌리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없었던 것이다. 강민서는 유진우 대위의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보고서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담고 있었다. 필요한 장화의 수량, 예상 비용, 긴급 조달 방법까지. 31살의 젊은 장교가 작성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7번 초소에 도착하자 유진호 대위가 나와 경례를 붙였다. 31살의 그는 육군사관학교 70기 출신으로 졸업 후 곧바로 맹호 기계화보병 사단에 배치되어 2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였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맑고 정직한 눈빛. 부대의 부패에 물들지 않은 군인의 눈빛이었다. 7번 초소장 유진우 대위 사단장님께 경례. 유 대위, 보고받은 장화 문제 확인하러 왔습니다. 현황을 보여주십시오. 예, 사단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유진우 대위는 강민서와 한준장을 초소 내부로 안내했다. 그는 장병들이 착용하는 장화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난 것, 방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 심지어 갈라진 틈으로 솜이 빠져나온 것까지 열악한 상태였다. 강민서가 물었다. 이 상태로 며칠이나 근무했습니까? 2달 반 정도 됩니다. 군수 쪽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병사들 중 동상 환자는 없었습니까? 경미한 동상은 6명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준장을 돌아보았다. 한준장, 긴급 예산 집행에서 오늘 중으로 신품 장화를 보급하도록 하십시오. 예, 사단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우 대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강민서는 그에게 말했다. 유 대위, 부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보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강민서는 초소 밖으로 나와 경계 지역을 둘러보았다. 철책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유진우 대위가 곁에서 설명했다. 저 능선 너머 약 250m 지점에 북한군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때였다. 초소 안쪽에서 급박한 외침이 들렸다. 초소장님, 3번 초소에서 총성 보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우 대위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재빨리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강민서와 한준장도 뒤를 따랐다. 통신병이 무전기를 잡고 보고했다. 3번 초소 경계 근무 중 총기 오발 사고 발생했습니다. 병사 2명 부상. 강민서가 즉각 물었다. 부상 정도는? 통신병이 무전으로 확인한 후 답했다. 한 명은 다리에 관통상, 한 명은 어깨에 찰과상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합니다. 의무대에 긴급 출동 지시하십시오. 나도 현장으로 갑니다. 강민서는 한준장과 함께 차량에 올랐다. 3번 초소까지는 차로 12분 거리였다. 차 안에서 강민서는 태블릿 컴퓨터로 3번 초소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 오늘 새벽 근무자는 이등병 김동훈과 일병 이준혁. 둘 다 입대한 지 1년 미만의 신병이었다. 3번 초소에 도착하자 이미 의무병들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김동훈 이등병은 들것에 실려 있었고 어깨에 찰과상을 입은 이준혁 일병은 앉아서 지혈 조치를 받고 있었다. 다행히 둘 다 의식이 있었다. 초소를 담당하는 부사관이 보고했다. 3번 초소 책임 부사관 박준호 중사입니다. 오전 5시 20분경 경계 근무 교대 중 총기가 오발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대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김동훈 이등병이 이준혁 일병에게 소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방아쇠가 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서는 사고 현장을 살펴보았다. 바닥에 탄피가 떨어져 있었고 벽면에 탄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어진 탄피를 주워들었다. 5.56mm 탄. 표준 K2 소총 탄약이었다. 그녀는 이준혁 일병에게 다가갔다. 일병,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준혁 일병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교대 시간이 되어 김동훈 이등병이 소총을 제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성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 이등병이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총을 건넸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강민서는 김동훈 이등병에게로 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질문에는 답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등병, 총을 건넬 때 안전장치를 확인했습니까? 김 이등병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발이 되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강민서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신병이라고 해도 기본 안전수칙은 철저히 교육받는다. 총기를 건넬 때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절차였다. 더구나 2명 모두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이상했다. 일반적인 오발이라면 총을 든 사람이나 받는 사람 중 1명만 다칠 가능성이 높았다. 바로 그때 한주혁 준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안색이 변했다. 통화를 마친 그는 강민서에게 급히 보고했다. 사단장님, 사령부 물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총기 사고와 화재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화재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강민서는 즉시 결정했다. 한준장은 여기 남아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십시오.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 총기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특히 김동훈 이등병의 동선과 최근 행적을 철저히 파악하십시오. 예, 사단장님. 나는 사령부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민서는 차에 올라 사령부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태블릿 컴퓨터로 물자 창고의 배치도를 확인했다. 창고는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호 창고는 무기와 탄약, 2호 창고는 피복과 장비, 3호 창고는 식자재,
4호 창고는 연료와 문서를 보관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곳은 4호 창고였다. 바로 오태식 대령이 관리하던 비리 장부가 보관된 곳이었다. 사령부에 도착하자 하늘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소방차 4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장병들도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4호 창고는 이미 반 이상이 불타 있었다. 강민서가 차에서 내리자 작전 참모 임동욱 대령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 어린 표정이 가득했지만 강민서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사단장님, 새벽부터 연달아 사고가 터져 부대가 혼란스럽습니다. 강민서는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임 대령, 화재 원인은 파악했습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전기 합선이나 담배꽁초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 합선? 이 창고는 한 달 전에 전기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담배꽁초? 창고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 대령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강민서는 임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임 대령.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방화입니다. 임동욱 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강민서는 계속 말했다. 총기 사고로 내 시선을 전방에 묶어두고 그 틈을 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입니다. 오 대령이 관리하던 비리 장부가 이 창고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민서는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 임 대령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어젯밤 자정 무렵 한 남자가 창고에 접근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남자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고 15분 후 급히 나왔다. 그의 얼굴은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다. 박성준 중령. 임 대령의 신복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강민서는 화면을 확대했다. 박성준 중령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작전 참모부 소속 차량입니다. 임 대령이 관리하는 차량이죠. 임 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서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임 대령,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오 대령을 체포한 직후 나는 이미 모든 비리 장부 원본을 별도 장소로 이관했습니다. 이 창고에 있던 것은 빈 박스뿐이었습니다. 대령이 태운 것은 허상입니다. 임동욱 대령의 얼굴이 제빛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민서 소장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아니, 몇 수 위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던 것이다. 강민서는 인터폰으로 지시를 내렸다. 군사경찰 즉시 사단장 집무실 앞으로 집합하십시오. 그녀는 임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임 대령, 함께 집무실로 가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단장 집무실. 강민서 소장과 임동욱 대령이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4호 창고의 피해는 이미 심각했다. 하지만 강민서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임동욱 대령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강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임 대령, 지금 이 순간에도 부대에서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다른 하나는 물자 창고 화재. 이 두 사건이 몇 시간 차이로 발생했다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임 대령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우연이든 아니든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단장님 부임 이후 24시간도 안 되어 부대에 연달아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휘 책임? 흥미로운 말이군요.
강민서는 책상 위에 태블릿 컴퓨터를 임대령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일시 정지된 상태로 떠 있었다. 어젯밤 자정 무렵의 영상이었다. 이것은 어젯밤 4호 창고 주변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간을 보십시오. 자정 50분. 이 시각에 누군가 창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민서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창고 문을 열었다. 얼굴이 선명하게 촬영되었다. 박성준 중령. 임 대령의 부관이자 신복이죠. 임 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강민서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박성준 중령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약 15분 후 급히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창고 안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했습니다. 시한 장치와 함께 새벽 5시에 발화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강민서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다. 박성준 중령이 타고 온 차량의 번호판이 뚜렷하게 보였다. 37가 9284. 작전참모부 소속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임 대령의 허가 하에 박성준 중령이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 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발버둥쳤다. 제가 차량 사용을 허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박 중령이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박 중령 개인의 범죄입니다. 개인의 범죄? 강민서는 냉소를 지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가 내민 서류는 통화 기록이었다. 임동욱 대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었다. 어젯밤 자정 20분 임 대령은 박성준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 4분 30초. 그리고 자정 30분 정보참모 최민호 중령에게 전화. 통화 시간 2분 40초. 자정 40분 1 연대장 서경태 대령에게 전화. 통화 시간 3분 50초. 강민서는 임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밤중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박성준 중령이 창고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임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민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더 있습니다. 오늘 새벽 3번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사고를 일으킨 김동훈 이등병을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강민서는 또 다른 파일을 펼쳤다. 김동훈 이등병은 입대 전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최전방 경계 근무에 배치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후방 지원 부대로 보내집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김 이등병의 배치를 결정한 사람은 정보참모 최민호 중령입니다. 그리고 최 중령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임동욱 대령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강민서는 결정타를 준비했다. 김동훈 이등병의 휴대전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병사들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숨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그는 박성준 중령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민서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녁 후 취업을 보장한다. 임 대령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강민서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임 대령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죠. 임 대령은 이번 방화로 오태식 대령의 비리 장부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오 대령을 체포한 직후 즉시 모든 비리 장부 원본을 별도 장소로 이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 본부 지하 3층에 위치한 기밀 문서 보관실입니다. 그곳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오직 사단장과 부사단장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강민서는 임 대령을 돌아보았다. 사호 창고에 있던 것은 빈 박스와 복사본뿐이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임 대령이 태운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종이 덤이었습니다. 임동욱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16년 동안 쌓아온 권력, 인맥, 그리고 부정으로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당신이 뭔데? 겨우 며칠 부임한 주제에 이 부대를 다 아는 것처럼 굴어. 강민서는 침착했다. 나는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이 부대의 모든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임 대령이 저지른 일, 오 대령이 빼돌린 돈, 최 중령이 받은 뇌물, 서 대령이 제공한 특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 대령이 책상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강민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강민서는 이미 책상 아래 비상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소속 군사경찰 6명이 돌입했다. 그들은 재빨리 임 대령을 제압했다. 나라고. 임 대령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군사경찰들은 그의 양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군복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가슴에는 육군 중앙수사단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신분증을 제시했다. 육군 중앙수사단 특별수사팀장 최원석 대령입니다. 사단장님께 협조차 왔습니다. 강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오셨습니다, 최 대령.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원석 대령이 임동욱 대령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공식적이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동욱 대령, 군형법 제54조 상관 살해 교사 미수, 제62조 방화, 제69조 군용물자 손괴, 제78조 직권 남용, 제89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 대령의 눈이 크게 떠졌다. 상관 살해교사? 무슨 소리야? 최원석 대령이 서류를 꺼냈다. 김동훈 이등병의 진술서입니다. 그는 박성준 중령으로부터 총기 사고를 일으키되 가능하면 사단장이 현장을 시찰할 때 사고가 나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상관 살해 교사 미수에 해당합니다. 임 대령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그를 끌어냈다. 임 대령이 집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이 최원석 대령의 손에 의해 떨어져 나갔다. 금색 무궁화 4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다. 강민서는 창가에 서서 임 대령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와 함께 정보참모 최민호 중령, 1연대장 서경태 대령, 그리고 박성준 중령도 차례로 체포되어 호송차에 실렸다. 맹호 기계화 보병 사단을 좀먹던 부패의 핵심 인물들이 일거에 제거되는 순간이었다. 부사단장 한주혁 준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경례를 붙이며 보고했다. 사단장님, 총기 사고 관련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동훈 이등병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박성준 중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상자들 상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이등병은 수술을 받았고 이 일병은 경미한 치료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행이군요. 한 준장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강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예상이라기보다는 준비였습니다. 부패한 조직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죠. 나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총기 사고가 실제로 사단장님을 노린 것이었다면.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앙수사단과 사전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육군본부 전체가 이 부대의 정화를 원했습니다. 창밖으로 4호 창고의 불길이 잡혀가고 있었다. 검은 연기는 점차 옅어졌다. 강민선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한준장,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썩은 뿌리를 뽑았으니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유능하고 정직한 장교들을 발굴해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유진우 대위를 내 집무실로 부르십시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주혁 준장이 격려하고 나갔다. 강민선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철원의 하늘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맹호 기계화 보병 사단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와 원칙이 살아 숨쉬는 부대로 거듭나는 시작점이었다. 강민선은 책상 위의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위해 태어난 군인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맹호 기계화 보병 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임동욱 대령을 비롯한 부패 지휘관들이 제거된 후 강민서 소장은 신속하게 조직을 재편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유진우였다. 유진우는 대위에서 소령, 그리고 중령으로 파격적인 특진을 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2계급 특진은 전시나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강민선은 육군본부를 설득했다. 유진우의 부하 사랑, 책임감, 그리고 부정에 맞서는 용기는 특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는 현재 1연대 작전 참모로 보직을 받아 연대급 작전을 총괄하고 있었다. 31살의 나이에 중령 계급장을 달고 중요한 참모직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다. 유진우만이 아니었다. 강민선은 부대 전체에서 숨겨진 인재들을 찾아냈다. 3연대에서 묵묵히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조현수 소령은 새로운 군수참모로 임명되었다. 그는 투명한 물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이상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모든 구매 내역은 실시간으로 전산에 기록되었고 월 단위로 감사를 받았다. 정보참모로는 이 연대에서 근무하던 나태준 중령이 임명되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64기 출신으로 북한군 동향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는 정보 수집과 분석을 체계화하여 부대의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인사참모로는 여군 장교인 홍지연 중령이 발탁되었다. 그녀는 공정한 인사관리로 정평이 나 있었고 청탁이나 특혜와는 거리가 먼 원칙주의자였다. 그녀의 부임 이후 인사비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작전 참모 자리는 가장 신중하게 결정되었다. 임동욱 대령이 남긴 자리는 무거웠다. 강민선은 육군본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특전사에서 17년간 작전 업무를 담당한 김태영 대령이 파견되었다. 그는 강직하고 능력 있는 군인으로 강민서와 함께 부대를 재건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변화는 지휘관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문화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계급과 서열이 절대적이었다. 상급자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했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복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강민서는 소통과 토론을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전 지휘관이 참석하는 자유 토론회가 열렸다.
어떤 주제든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장교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이제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병사들의 처우도 개선되었다. 과거에는 낡고 불량한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물자가 신속하게 보급되었다. 오태식 대령이 빼돌렸던 예산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간부 식당의 식사도 크게 개선되었다. 고위 간부 전용 특식은 폐지되었다. 모든 간부가 똑같은 식사를 했다. 강민서 소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민서 소장이 있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보여준 원칙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부대를 순시하며 최전방 초소까지 직접 찾아갔다. 병사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리고 해결했다. 말뿐인 지휘관이 아니었다. 실천하는 지휘관이었다. 한 달간의 정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임동욱 대령의 체포 이후에도 그의 잔당들이 은밀히 저항했다. 익명의 투서가 상부에 올라갔다. 강민서 소장이 과도한 숙청으로 부대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민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육군참모총장은 직접 맹호기계화보병 사단을 방문하여 강민서의 개혁을 치하했다. 군사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오태식 대령은 군용 물자 횡령 및 공금 유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임동욱 대령은 상관 사례교사 미수, 방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박성준 중령은 징역 8년, 최민호 중령은 징역 7년, 서경태 대령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모두 불명예 제대 처분도 함께 받았다. 그들이 쌓아온 군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동훈 이등병은 총기 사고 관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그가 협박당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영창 70일과 함께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다. 강민서는 그가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오늘은 이 모든 변화가 가시화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는 언제나처럼 많은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식당의 분위기는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랐다. 과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급자 눈치를 보고 말을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했다. 간부들은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했다. 유진우 중령은 동료 참모 장교들과 함께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함께 앉은 이들은 새로 부임한 참모들이었다. 군수참모 조현수 소령, 정보참모 나태준 중령, 인사참모 홍지연 중령, 그리고 작전참모 김태영 대령까지.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부대를 재건하며 끈끈한 동료애를 쌓았다. 조현수 소령이 식판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식당에서 밥 먹는 게 고문이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나태준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과거에는 항상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 강민서 소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식판을 들고 있었다. 소장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다른 간부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배식대로 가서 줄을 섰다. 취사병들이 깍듯하게 식사를 담아주었다. 밥, 국, 반찬 3가지. 모든 간부가 받는 똑같은 구성이었다. 강민서는 식판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테이블이 찬 상태였다. 그녀의 시선이 중앙 테이블의 유진우 중령 일행에게 머물렀다. 강민서가 그쪽으로 걸어가자 참모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강민서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앉아 계십시오. 식사 중인데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옆에 서자 유진우 중령이 자리를 비켜주려 했다. 하지만 강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자리 옮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른 자리 찾을게요. 그녀가 빈자리를 찾으려는 순간 유진우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사단장님, 줄을 서십시오. 강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줄이요? 네. 이 테이블은 선착순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규칙이죠. 사단장님은 방금 배식을 받으셨으니 아직 차례가 아닙니다. 테이블에 앉은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유진우를 바라보았다. 사단장 앞을 막다니. 하지만 강민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좋아요. 규칙은 규칙이니까. 그럼 줄 설게요. 그녀는 정말로 테이블 뒤에서 기다렸다. 참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사단장이 어디 있을까? 계급장을 내려놓고 간부들과 똑같이 줄을 서는 사단장이. 잠시 후 한 자리가 비었다. 강민서가 그 자리에 앉았다. 유진우 중령이 농담조로 말했다. 사단장님, 규칙 잘 지키셨습니다. 칭찬해드리죠. 강민서가 웃으며 답했다. 칭찬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유진우 중령,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콩나물은 남겨두세요. 저 콩나물 좋아하거든요. 유진우가 자신의 식판을 보니 콩나물 반찬이 그대로 있었다. 그는 웃으며 콩나물을 강민서의 식판으로 덜어주었다. 사단장님 것입니다. 저는 시금치가 더 좋으니까요.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편안하게 웃었다. 이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부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건강한 자신감과 신뢰만 있었다. 이것이 강민서가 만들고 싶었던 부대였다.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억압의 도구가 아닌 책임의 표시인 부대.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신뢰하는 부대. 식사를 하면서 강민서가 물었다. 유진우 중령, 1연대 작전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사단장님. 다음 주 연합훈련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병사들 사기도 높고 장비 상태도 양호합니다. 조현수 소령, 물자 보급에는 문제 없죠? 전혀 없습니다. 투명한 시스템 덕분에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남는 예산으로 병영 생활관 개선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태준 중령, 북한군 동향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기적인 감시 활동만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민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태영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임 첫날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상사로 위장하고 임동욱 대령의 음모를 역이용하고 모든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강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준비였어요. 3년 동안 이 부대를 연구했습니다. 누가 부패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누가 저항할 것인지 모두 예측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응책도 준비할 수 있었고요. 유진우 중령이 감탄하며 말했다.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강민서는 유진우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유진우 중령,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부하들의 동상을 걱정하며 보고서를 올렸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약자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유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식사를 마친 강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모들도 따라 일어났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걸어갔다. 다른 간부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식판을 정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간부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강민서가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한 이등병이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운데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무서웠습니다. 간부들 눈치 보느라 편히 먹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강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긴 뭘. 이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앞으로도 편하게 밥 드세요. 강민서가 식당을 나섰다. 창밖으로 철원의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백마고지의 능선이 또렷하게 보였다. 맹호 기계화 보병사단 사령부 건물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한 달 전 이곳은 부패로 썩어가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의와 원칙이 살아 숨쉬는 부대로 거듭났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내디뎠다. 강민서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이것이 내가 군인이 된 이유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정을 척결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지휘관의 역할이다. 집무실 창가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훈련하고 있었다. 정비고에서는 정비병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맹호는 다시 날개를 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높이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거대한 부정 앞에서 우리는 작고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용기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강민서 소장의 3년 준비가 보여주듯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작은 정의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